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어보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월요 정치. 이번 시간엔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춘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정치권에 큰 뉴스가 많네요. 예, 좀 간략간략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고상진 교수님. 예. 지난주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받고 오늘 재수감됐잖아요. 네네. 네. 형기를 마치면 2036년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96세. 예. 뭐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일단 뭐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저 벌써 한 13년 전 얘기잖아요. 13, 14년 전 2007년 얘기인데. 불거졌으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속고 또 그에 따른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좀 뭐 이 17년형이 그렇게 큰 가혹한 형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정치인들의 책임 있고 솔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네, 그런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준 변호사님, 예. 방금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처음 불거진 게 2007년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대선 캠프에서 예. 박근혜 후보 측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의혹이었지만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예. 근데 13년이 흐른 지금 오늘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전직 대통령이 또 수십 년간의 수용 생활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좀 안타깝긴 한데 어떻든 간에 정의가 바라서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역대로 보면은 사실은 뭐 강력한 정치 권력 앞에서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힘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김경준 씨가 뭐 계속 얘기했었지만 자신이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BBK나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다라는 얘기도 하고 증거도 네.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진술도 못하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무혐의 나오고 특검하고 힘 있을 때는 다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니까 뭐 네. 수사해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뭐 검찰의 어떤 문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어떻든 간에 뭐 힘 있는 정치 권력 앞에서 사법 권력이 제대로 뭐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김경률이라고 말씀하시는 김경준. 네. 예, 김경준.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검찰이 무죄를 무혐의 혐의 없음. 없음 이렇게 예. 했다가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갖게 됐고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또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BBK 의혹 제기했다가 지금 징역 1년 실형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네. 지금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저는 한번 우리 이덕춘 변호사님께서도 그 재심이 가능합니까? 이덕준 저 변호사?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찾아봤는데 재심 사유 중에 뭐 증거가 위조됐다거나 아니면 사실 확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심 사유가 되는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재심하게 되려면 본인이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검토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이 어떻든 간에 BBK나 다스가 MB 거라고 주장해서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징역형을 네.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됐고 진실이 됐으니까 아마 재심을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봉주 네. 전 의원께서 스스로. 알겠습니다. 참 예. 그 재심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참 우리 정치사에도 예.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봉주 의원 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오늘 재시감 됐다는 소식 잠깐 간략히 살펴봤고요.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내년 4월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근데 당초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는데 민주당이 그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당원을 바꿨습니다. 근데 당원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당원 내용을 수정하게 되는데 일단
당원 기존의 당원이 뭐였죠? 무공천 관련한? 네, 그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만든 뭐 김상곤 혁신안 가지고 만든 당원이라고 하는데 96조 2항에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그 지역구에 그 뭐 공천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고요. 뭐 그런 것은 결국은 뭐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하고 당에서도 어떻든 간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뭔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네.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원을 이번에 예. 어떻게 바꾼 거죠? 지금 바꾼 건 아니고 전당원 네. 투표해가지고 이제 여러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에도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후보를 공천을 해도 괜찮겠냐라고 네. 전당원 투표를 했던 것인데요. 81%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자고 일단 투표를 한 것으로. 근데 투표율이 26%였잖아요. 3분의 1이. 그렇죠. 투표율은 그렇고 찬성률은 80몇%가 된 거죠. 근데 투표율이 이렇게 3분의 1도 안 되면 무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문제는 당원 어떻게 당규 됩니까? 개정 사안에는 그렇게 뭐 3분의 1은 없다고 그 합니다. 규정은 예, 없습니까? 예, 없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개정 행보에 대해서 뭐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명폭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고상준 교수님, 예.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80만 민주 당원 중에서 60만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히 호의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과거 2015년도 8월달에 당시는 이제 비대위 체제가 혁신위 체제가 아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체제였습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에 재보선에 책임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 그런 식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워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때 법안까지 발의는 하셨지만 입법화하는 과정은 이제 이루질 못했고 다만 민주당의 어떤 혁신안으로서 당헌에 강구한 의지를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강구한 의지는 뭐냐면 이 우리 문 대통령 말씀처럼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거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당에서 했던 그런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덕준 변호사, 네. 사실은 예견이 되는 비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 바꾸기 논란.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이 혁신적인 정치 세력 이런 걸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활용이 끝나자마자 네. 이제는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당원을 바꾼다.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그 이제 고상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면목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면목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당헌 당규라는 것이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 세력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인데 역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정권을 잇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 중에서 다소는 면목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께 직접 한번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난을 받더라도 그대로 이게 공천도 안 하고 이 시장 선거 자체를 보궐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 실력인 같습니다. 판단이 민주당의 판단이었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정치적 판단이 반영이 있는 되었겠네요. 것이죠. 예, 그런 것이죠. 대선 일단 전초전으로. 예, 왜냐하면 그 200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가까스로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겼었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는 뭐 그대로 뭐 편안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정권도 교체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가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대선을 앞에 두고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더 자,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고상진 교수님. 글쎄요. 네. 저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을 거다. 실리도 저는 그렇게 잃을 생각합니다. 거다. 예. 네. 이거 내년에 아마 보궐선거에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게 녹록지만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두 군데 보궐선거에서 모두
참패를 했다라면 저는 대선은 정말 좀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어떻든 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있을 때 후보를 하지 않겠다고 당원을 제정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뭐 코로나19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외교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분위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면목 없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호소드리면서 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결과를 지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네. 됐네요.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이런 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게 분명해 보이네요. 이번 상황을 통해서. 자, 그나저나 최근에 이 지금 정당들의 이 호남 민심 달래기가 눈에 띄어요. 특히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이 화제인데. 지난 8월이었죠. 김종인 대표가 5.18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었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우리 남원까지 내려와서 수해복구 또 활동을 펼치기도 했었고 또 지난주 예산철을 앞두고 또 호남을 찾기도 했었거든요. 뭐 지역에서는 이걸 두고 뭐 진정성이 있는 거다 아니면 뭐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다 뭐 여러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덕진 변호사는 좀 어떻게 지켜보세요? 네, 이제 뭐 방금 전에 지적하신 뭐 진정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1969년도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에서 무릎을 꿇어서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은 사실은 진정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동원됐던 독일군들을 찾아서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정성 때문에 화해하고 이해했던 것인데 이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렇게 5.18 묘역에서 무릎 꿇는 것만으로 호남 민심이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뭔가 그 책임 있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선거에 관련 없이 끊임없이 해왔다면 그거를 단순히 어떤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뭔가 진정성이나 어떤 행동으로 읽고 국민들이 호응할 텐데 전에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안타깝고 다만 어떻든 간에 한 발짝 나아간 것만은 조금 뭐 좀 좋게 봐주고 싶다. 네. 하지만 그 진정성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상진 교수님. 네. 근데 선거철이 임박해서는 좀 이런 행동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잖아요. 대선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이제 호남 동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호남 민심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행보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바뀐 국민의힘의 기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간에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지 이게 정상화에서 어떤 감동까지 줄 수 있는 보다 좀 진보된 그런 모양은 아니다. 그런 양태는 아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정운천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지역 호남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한테 가히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려운 다리는 따로 있는 남의 다리만 지금 긋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시기상으로는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는 행보다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볼수 보궐선거뿐만 네. 아니라 이제 대선 때도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호남 출신 이낙연 당 대표께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라면 영남에서 얻어야 될 득표가 한 25% 이상 돼야 이게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호남에서도 어쨌든 가시적이고 또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득표율을 얻어야지만 그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한다면 내년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2년 뒤에 대선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야 지도부의 때 아닌 호남구의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대선까지 염두에 둔 그런 행보다 이런 평가신데 그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뒤이어서 바로 전북을 방문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이
도청이 아니라 부안군청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이 배경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저는 뭐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 도정의 철학과 가치 또 비전이 빈곤하다. 그건 뭐냐면 철학과 가치가 어느 정도 확고했다라면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남원이라든지 남원 뭐 공공의대 설립 문제, 또 익산의 폐석산이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 또 우리 전주의 여러 가지 탄소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의 어떤 우리 전북 도정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현안의 현장을 찾았을 텐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오신 뒤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낙연 대표께서도 부안을 찾았어요. 결국에는 새만금 부안 말고는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장 동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도정이 없다는 거죠. 참 이 철학과 가치가 빈곤하고 비전마저도 무망한 그런 안타까운 우리 전라북 도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비판을 매번 새만금 매번 새만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던진 메시지예요. 사실은 오셔가지고 전라북도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 관계를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뭐 당신의 외갓집이 전라북도고 누구도 전라북도고 이런 그런 결국에는 본인의 대권 행보의 일환이다. 그래서 집토끼를 좀 다지기 위한 그런 행보들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고상진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이덕춘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고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100%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인 행보라는 것이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 설정을 새만금 이외에 뭐 전주의 무슨 뭐 수소 산업이랄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의 공공의료기관이랄까 이 정도를 방문해 줬으면 사실 그게 대선 행동이 아니라 뭔가 진정성이 더 느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뭐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정말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의제를 설정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훈으로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이제 전라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향후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고상진 교수가 정확한 좀 필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도정의 철학, 부재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예. 자, 그나저나 뭐 내년 보궐선거 어쨌든 승패에 따라서 우리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이 거물 정치인의 운명, 거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당연히. 수밖에 없죠. 네. 네. 예비고사죠, 예비고사.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게 이제 다른 한편에서 전북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좀 이런 전망 또는 전라북도 차원의 전략 어떻게 돼야 될지 이 부분 좀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된 의제들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당장에 필요했던 거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저는 접하고 역시 이게 이제 광주 전남 쪽 들려서 서울 가는 길에 잠깐 들렸구나. 이제 과거에 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특별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예산 전국이 시작이 되니까 예산 때라도 당장에 내년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현안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는 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원팀 플레이를 꼭 한번 이뤄서 이게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전라북도 출신들은 모두 다 모으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전라북도 이제 관련된 지역구별로 의원들을 배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까지 전부 다 한번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모토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협조하겠다.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치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 뭐 이런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거든요. 네.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역에서의 의료인들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전국적인 문제와 플러스 우리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잘 어우러져서 여야가 우리한테 구애할 때 빨리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번에 혁신도시 이상 공공기관 관련해서 지역 인재를 50% 정도 채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0%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프라를 좀 더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50%를 채우려고 그래도 지역에 인적 자원이 없어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과 수반해서 그런 정책들이 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약속했던 50% 공공기관 지역에 이제 채용 약속 이 공정성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상진 교수 어떻게 뭐 평가하세요? 공정성 논란이 뭐 지금 이보다 더 심한 것들도 많이 희미해져가지고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권 여당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 공정성 논란 자체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까지 뭐 1960년 이후로 2초 향도되면서 지방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서브 역할을 했습니까? 사회적 자원 뭐 서울이 다 가져갔죠. 인적 자원도 다 가져갔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뭐 대한민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 지방 분권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실 지역 출신들을 50% 넣는다는 것이 큰 틀에서 정말 이게 공정성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월요 정치 민주당 당헌 개정 논란부터 여야 지도부의 호남구의 속내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춘 변호사였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